생각의 나비. 박완서 단편소설. 그 집 처마 밑에 온통 연등이 달렸다. 그 집에 절 표시와 천계사 포교원이라는 간판이 달리고 난 지 몇 달 만이었다. 연등으로 처마 밑을 뒤랑까지 두르고 나서도 남아 마당 위에다 줄을 매고 달아놓았다. 포교원 간판이 붙고 나서 처음 맞는 4월 초파일이었다. 원주민 동네에서 바라보면 연등은 분홍빛 풍선 뭉치처럼 보여서 어느 순간 그 집을 매달고 둥실 승천하는 게 아닌가 하는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런 기대는 허황하지만 기쁨에 충만한 거여서 동네 전체에 축제 분위기를 훈풍처럼 실어왔다. 그러나 그 동네에 그 절의 신도는 한 사람도 없었다. 점도 치러 다니고 절에 치성도 드리러 다니면서 신앙이 불교라고 생각하는 집은 그 동네 가구 중 아마 반도 넘을 테지만 그 절의 신도는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런데도 그 집에 연등이 그렇게 많이 달린 걸 보자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절에 신도가 꽤 많구나 싶어 기뻐해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 집이 절집이 되기 전엔 점집이었기 때문에 더 그런지도 몰랐다. 동네 사람들은 점집보다 절집이 격이 높다고 생각했고 아이들 교육상도 절집이 나을 듯 했다. 그렇다고 그 집이 점집이었을 적에 마을 사람들이 배타적으로 군 것은 아니었다. 따돌릴 것도 없이 그 집의 위치 자체가 마을로부터 배타적으로 돼 있었다. 낯선 사람이 그 동네에 들어와 처녀 점집이 어디냐고 물으면 저기 저 옛날 집일 거라고 벌판 너머를 가르쳐주곤 했다. 간판이나 깃발 따위에 점집의 표시는 없었지만 그 집이 점집이라는 걸 모르는 마을 사람은 없었다. 또한 그 집에선 처녀가 점을 치고 있겠구나 하는 것도 외부 사람들이 그렇게 물으니까 그러려니 할 뿐 그 처녀 점쟁이가 예쁜지 미운지 용한지 돌팔이인지 아는 사람도 있는 것 같지 않았다. 원주민 동네 사람 중 태반은 하는 일이 뜻대로 안 돼 무구리들을 잘 다녔고 그게 유일한 취미인 사람까지 있었지만 그 집에 가서 점을 쳤다는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없었다. 고향에서 인정을 못 받기는 비단 예수님만이 아닌 모양이다. 파일날도 동네 아이들만이 그 집 앞으로 몰려가 안을 기웃댔다. 파일날을 명절로 쇠는 집도 아마 각각 다니던 머나먼 절을 찾아 전철로 버스로 나들이를 떠났을 것이다. 그 집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분안문 안엔 아담한 금빛 부처님이 비단 방석에 앉아 은은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많은 신도들이 자기네 식구 이름을 꼬리표로 달고 있는 연등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느라 부산했다. 그 절 스님은 비군이었다. 그 집이 점집이었을 적에 처녀 점쟁이와 지금의 비구니는 같은 사람이었다. 부처님까지도 처녀 점쟁이가 모시던 부처님과 같은 부처님이었다. 다만 절 표시를 붙일 무렵에 금빛이 좀 더 찬란해졌을 뿐 도금을 새로 했으니까 신도들도 대부분 그 집이 점집이었을 적부터의 단골들이었고 새로운 신도들이 생겨봤댔자 점집 단골들한테 그 집 부처님이
영검하다는 소문을 듣고 솔깃해진 이들이었다. 단골이자 신도들은 처녀 점쟁이가 스님이 된 거에 대해 조금도 이상해하거나 뜨악해 하지 않았다. 점쟁이였을 적에도 그 처녀는 부처님을 모시고 있었고 처녀의 투시력이나 예언 능력이 부처님으로부터 온다고 믿기는 마찬가지였으니까 그때나 이때나 신도들은 그녀의 무심히 던지는 것처럼 툭툭 내뱉는 한두 마디에서 남편의 영화나 자식의 출세와 관계되는 영감을 얻으려는 열망 때문에 그 집을 찾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그녀가 영검한 걸 부처님이 영검한 것과 동일시 했기 때문에 그녀가 점쟁이였을 적에 깍듯이 보살님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비구니가 된 그녀를 자연 스님이라고 부르는데 전혀 거부감을 느끼지 않았다. 달라진 게 있다면 한 달에 한 번 법문을 듣는 날이 따로 생긴 것이다. 법문은 청계사에서 내려온 노스님이 했다. 파일이나 설, 칠석 등 이름 붙은 날이나 망인의 49제나 간혹 신도들이 부탁해서 불공을 드릴 일이 있는 날에도 청계사 스님이 내려왔다. 그러나 그 절집 신도들은 그 청계사라는 절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했다. 자연 스님이 어렵게 대하고 또 내려오신다는 표현을 쓰니까 머나먼 곳에 있는 수려한 산속의 절을 연상할 수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신도들은 그 청계사 스님을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다. 나이에 걸맞은 관록은 있어 보였으나 예언 능력을 나타낸 적은 거의 없었다. 요컨대 신도들은 그 노 스님을 점집에서 절집으로 변화하는 시기에 있어야 하는 구색 정도로 봐주고 있는 셈이어서 하루빨리 자연 스님이 연부를 잘 하게 되기를 바랬다. 자연 스님이 직접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도 스님은 지금 불교 배우는 대학에 가려고 공부 중이라고 신도들 사이에 알려지고 있었다. 아직 청계사에서 노 스님이 내려오기 전이었지만 큰 가마솥이 걸린 부엌에선 음식 장만이 한창이었다. 온갖 과일과 유가와 떡집에서 맞춰온 편과 절편도 부엌에 붙은 찬마루에 질비했다. 파일이니까 신도들에게 점심은 물론 저녁 밤찬까지도 대접할 준비였다. 국 끓이고 나물 무치는 일손도 충분했다. 총 주의를 하는 마금네의 음성은 이른이 다 된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만큼 기름지고 극성맞았다. 마금이는 자연 스님의 속명이자 호적상의 이름이었다. 마금네가 마금이를 낳고 나서 오늘처럼 행복하고 의기양양한 날은 아마 처음일 것이다. 마금네는 명령만 하고 일은 며느리들이 도맡아 하고 있었다. 이대로 이 영업이 번창을 하면 아마 2, 3년 안에 이 집을 헐고 크게 짓든지 청계사와는 따로 어디다 절터를 장만하든지 해야 될 것이다. 생각만 해도 어깨가 으쓱했다. 캥기는 구석도 없진 않았다. 흉가를 볶아로 탈바꿈시켜 지금 한창 불 일어나듯이 일어나려는 판에 집에 손을 댄다는 것은 복을 쫓는 일이 아닐까 삼가는 마음 때문이었다. 그러나 치미 있는 욕심이란 늘 삼가는 마음보다 우세하기 마련이다. 마금네가 사람의 마음에 위안과 희망을 주는 이런 사업에 눈을 뜬 지 오래됐다고는 할 수 없어도 확실하게 터득한 것은 돈 버는 데 있어서 이 사업만큼
땅 짓고 헤엄치기도 없거니와 시작이 반이라는 소리가 그대로 들어맞는 사업도 없다는 사실이다. 마금내는 참마루에 지키고 앉아 잔소리를 하는 한편 인등 시주로 들어온 돈, 오늘 안에 불전으로 더 들어올 돈 등을 대충 머릿속으로 굴리기에 바빴다. 그녀의 표정은 싱글벙글했다, 시뜻했다, 변덕스럽게 변했다. 마침내 궤도에 오른 사업이 꿈인가 생신가 대견하면서도 오늘 같은 날이면 돈을 주체를 못해 가만히에다 발로 꾹꾹 눌러 담는다고 소문난 어느 큰 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속이 부글거리곤 했다. 자연 스님의 방심한 듯 흐릿한 표정도 못마땅했다. 모녀간의 손발이 잘 맞아야 이 사업이 번창한다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손발은커녕 눈길 한번 맞추려 들지 않는 딸이 안 입고 와 죽겠는 걸 참자니 그도 못할 노릇이었다. 지가 네 덕으로 이만큼 됐는데 그 천덕꾸러기가 용됐다고 감히 이 애미를 업신여겨? 그러나 딸이 그럴 만한 까닭도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안 보는 데서 눈을 흘기다가도 마주치면 얼레발을 치곤 했다. 그건 그녀도 할 노릇이 아니었지만 딸 역시도 그런 까닭으로 해서 피하려 드는지도 몰랐다. 그러니까 서로 눈도 안 마주치려는 건 모녀간의 묵계 같은 거여서 마금내가 이 집에 드나드는 건 법회나 불공이 들 때뿐이지 평상시에는 자연스님 혼자서 지내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러나 처녀 점쟁이일 때나 자연스님일 때나 그녀가 그 집안의 유일한 돈줄인 건 변함이 없었다. 딸은 어머니하고 눈뿐 아니라 입도 잘 어울리려 들지 않았지만 돈주머니는 어머니가 수시로 마음대로 쓰도록 관여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기가 하루 얼마를 버는지 알지 못했다. 그것을 계산하기 시작하면 식구들과 말을 주고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피하려고 스스로를 그렇게 버릇들이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녀는 그 집안의 밥줄이고 그녀 돈은 마금내 돈이고 마금내 돈은 마금내 돈이었다. 마금내야말로 그 동네의 진짜 토박이었다. 그 집의 선사 시대까지 알고 있었으니까. 그러나 지금 그녀는 원주민 동네에 살고 있지 않았다. 원주민 동네를 눈에 거슬리는 풍경처럼 굽어보는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마금내는 아파트도 원주민 동네도 생겨나기 전 그 동네가 농촌이었을 무렵 거기 어디서 태어나서 거기 어디로 시집가서 고달프고 어렵게 살았다. 그때부터도 그 집은 들판 한가운데 있었다. 6.25 난리통에 처음으로 그 동네를 떠났다 돌아와 보니 마을은 많이 변해 있었다. 인구의 이동도 심했고 빈집도 많았다. 그 집은 그동안 더 몹시 퇴락한 채로 남아 있었지만 비어 있었다. 주인이 부역을 얼마나 몹시 했는지 가족들이 몰살을 당했다고 했다. 원한을 산 사람한테 죽임을 당한 장소가 그 집이었다고 해서 알만한 사람은 흉가라고 그 집 앞으로 갈 일도 돌아다녔다. 가끔 거지들의 소굴이 되기도 했다. 집은 점점 흉흉해졌다. 6.25 때 일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안 남아날 만큼 세월도 가고 주민의 변동도 많았건만 그 집이 흉가라는 건 더욱 과장되게 전해 내려왔다. 마금내는
과수원 날품바리꾼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5남매나 낳아 기르면서 그 동네를 못 떠났고 그동안 한 번도 제 집을 가져본 적이 없지만 그 집을 단 하룻밤에 편한 잠을 위해서도 눈독 들인 적이 없었다. 그 흉가에서 어느 날부터인가 갸냘픈 연기가 오르기 시작했다. 또 지나가던 거지가 들었나 보다 하는 관심조차 갖는 이가 없었다. 그때는 미처 원주민 동네도 생겨나기 전이었다. 그렇지만 그쪽 땅까지 금싸라기 땅이 되리라는 건 아무도 예측하지 못할 때였다. 그 집의 겉모양까지 사람 사는 집 티가 나기 시작할 무렵 그 집을 주목하기 시작한 게 마금내였다. 그 집에 들어와 살기 시작한 이가 몰살을 당한 주인의 살아남은 동생이라는 걸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마금내밖에 없었다. 6.25 때 청년이었던 그는 형 일가가 몰살 당하는 걸 목격하고 충격을 받기도 하고 달리 의탁할 가족도 없고 하여 절로 들어가 20년 가까이 수도 생활을 하다가 환속을 한 거였다. 그 집에 선원 간판이 붙었다. 지식인 풍의 남자들의 발길이 빈번하다 할 순 없어도 꾸준히 이어졌다. 마금내와 남편이 허드렛 일을 거둔다고 드나들면서 그 사람들이 한문이나 불경 공부를 하러 온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마금내는 식구도 덜 겸 겨우 국민학교를 졸업한 마금이를 그 집에 잔 심부름꾼으로 들여보냈다. 입에 풀칠도 어려울 때이기도 했지만 중학교도 못 보낼 바엔 기술이라도 가르쳐야 마땅하련만 계집애가 어려서부터 청승을 잘 떨고 가끔 남의 앞일을 알아맞히는 이상한 능력을 보였기 때문에 귀동냥으로라도 불경을 좀 배워놓으면 쓸모가 있을 듯 싶은 생각이 들어서였다. 그때만 해도 원주민 동네를 양옥집 동네라고 부를 때였다. 양옥집 동네 사람들은 무슨 선원이란 간판이 붙은 그 퇴락한 집을 경원했고 이상한 남자를 도사라고 불렀다. 물론 양옥집 내 동네 사람 중 누구도 그 집에 돌을 닦으러 가거나 불경 공부를 다니는 사람은 없었다. 마금이가 심부름꾼으로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도사는 14살짜리를 범하고 말았다. 마금이는 다시는 그 일을 또 당하고 싶지가 않았기 때문에 엄마에게 고했다. 마금내는 길길이 뛰며 도사를 협박했고 이윽고 그 집은 마금이의 소유가 됐고 도사는 남은 공터를 얻었다. 너도 좋고 나도 좋차였다. 마금이는 그 사건으로 남자 혐오증을 얻은 대신 사람의 표정이나 말투에서 그 사람의 생각을 감지하는 능력은 더욱 예민해졌다. 마금내는 딸의 그런 능력을 최대한으로 이용해 처녀 무당으로 키웠지만 마금이가 변덕이 심하고 돈 욕심이 없어서 그 사업이 마금내의 욕심만큼 번창한 건 아니었다. 그러나 누이가 무당인 걸 빌미로 놀고 먹으려는 여러 자식들하고 기생하기에 충분한 수입은 되었다. 처녀 점집이 절집으로 탈바꿈하기까지는 텃밭을 처분해서 다시 절을 하나 사가지고 산으로 들어간 도사의 협조도 있었지만 마금이도 순순히 응했다. 공부를 할 뜻을 비친 것도 그녀가 먼저였다. 직감 외에 그녀는 아무것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무슨 핑계로든 여기 아닌 어딘가로 가고 싶어 했다. 그녀가 막연히 벗어나고 싶은 건
이 고장이 아니라 여지껏 인연을 맺어온 사람들인지도 몰랐다. 그녀가 그 나이까지 만난 사람들은 식구건 남이건 하나같이 무슨 수를 써서든지 남의 재물이나 지위를 빼앗고 싶다는 생각밖에 머리에 든 게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걸 일찌감치 간파한 거야말로 그녀가 점을 칠 수 있는 주요한 미천이었다. 그녀는 아이를 낳아본 적은 없지만 어머니를 보면 어머니는 저런 것은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곤 했는데 그게 가장 괴로웠다. 한밤에 문득 깨어나 마주 대하는 부처님의 고요한 미소가 동의해주는 바이기도 했다. 얼마를 벌었는지 4월 파일을 치르고 난 절집은 그야말로 절간답게 고요하기만 했다. 자연 스님은 하늘을 쳐다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뒤란으로 푸성기를 뜯으러 나갔다. 그렇게 음식을 많이 했건만 떡은 신도들한테 나누어 주고 반찬은 식구들이 싹 쓸어가 먹을 게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는 혼자만 뭘 잘해 먹는 줄 아는지 행여 고기나 비린 건 먹고 싶어도 참아야지 안 그러면 신도 떨어져 나간다고 윽박지르는 소리를 잊지 않았다. 음식 만드는데 취미도 없고 어려서부터 제대로 배운 것도 없어서 그저 아무렇게나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해먹는 게 버릇처럼 굳어져 있었다. 뒤란에 씨를 뿌린 것도 그녀가 아니어서 어떻게 해먹는 푸성기인지도 모르고 손에 잡히는 대로 한 움큼 뽑아다가 다듬으려는데 노파가 한 사람 스르르 들어왔다. 한눈에 점을 치러 온 사람은 아니었다. 계절에 맞지 않은 옷에 비해 환한 얼굴이 까닭없이 눈부셨다. 노파는 웃으면서 스님을 나무랐다. 아욱도 다듬을 줄 몰라. 쯔쯔 나이는 어디로 처먹었누? 그러면서 천연덕스럽게 마주 앉아 아욱을 다듬기 시작했다. 아욱은 연한 줄기의 껍질을 벗겨가며 다듬는다는 것을 그녀는 처음 알았다. 다듬을 줄 모르니 씻을 줄은 더군다나 모르겠구먼. 아욱은 이렇게 씻는 거야. 그러면서 수도가루 가져가더니 푸른 물이 나오도록 푹푹 으깨서 씻는 것이었다. 쌀뜨물 받아놓은 게 쓸라고 하면서 쌀을 내놓으라고 했다. 쌀 역시 박박 으깨서 한두 번 씻어내고 뽀얀 뜬물을 받아놓았다. 그리고 그 구식 부엌을 돌아보며 참 좋다고 연신 감탄을 하더니 장독에서 된장을 떠다가 국을 끓이는 것이었다. 그 모든 행동이 묵은 살림하듯 막힘없이 능수능란했다. 스님은 그 이상한 할머니의 정체를 알아내려고 열심히 머리를 굴렸지만 도무지 짚히는 게 없었다. 대번에 뭐가 딱 와야지 오래 생각을 굴려서 알아낸 건 맞지 않는다는 걸 그녀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게 조금도 낭패스럽지가 않고 기쁨이 스멀스멀 등을 기는 것처럼 즐거웠다. 생전 처음 느껴보는 느낌이었다. 할머니가 차린 상에 두 사람은 정답게 겸상을 했다. 할머니가 끓인 아욱국이 어찌나 맛있던지 국에 말아 밥 한 공기를 다 먹었는데도 할머니는 몸이 그렇게 약해서 어떡하냐고 자꾸 밥을 더 권했다. 누가 손님인지 헷갈리게 하는 할머니였다. 하긴 들어올 때부터 할머니는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굴었으니까 저녁에 뭐 구미 당길 걸 좀 해먹여야 할 텐데.
다음 끼니 걱정까지 하는 할머니를 보면서 그녀는 슬그머니 어리광을 부리고 싶어졌다. 그런 느낌 또한 처음이었다. 그녀는 남한테 위암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좋은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현실감 없이 황홀했다. 저녁엔 할머니를 위해서 장까지 봐왔다. 원주민 동네에 있는 미니 슈퍼에 가서 두부도 사오고 콩나물도 사오고 멸치까지 사왔다. 그리고 부엌에 들어서서 할머니하고 주거니 받거니 저녁을 차렸다. 할머니는 야단을 잘 쳤지만 조금도 무섭지 않았다. 사람이, 아니 노인네가 어떻게 저렇게 거침이 없을까 신기했다. 밤엔 둘이서 나란히 자리 펴고 누웠다. 거침없이 들어왔듯이 잠든 동안 거침없이 나가면 어쩌나 싶어 살며시 할머니 손을 잡았다. 작고 거칠고도 말랑말랑한 손이었다. 옛날 얘기 해줄까? 할머니가 손을 마주잡아 주면서 말했다. 옛날에 어린 자식 데리고 혼자 사는 과부가 있었더래. 과부는 바람이 났더래. 어린 자식 잠들면 서방 만나러 나가려고 밤마다 옷도 안 벗고 자더래. 애미가 밤이면 몰래 빠져나가는 걸 안 어린 것은 손목에다 애미의 저고리 옷고름을 꼭꼭 묶고 잤더래. 새끼가 마음 놓고 새근새근 잠들자 애미는 옷고름을 가위로 싹득 자르고 폭풍우같이 달려나갔더래. 너무 슬프다 할머니. 그러면서 마금이는 새근새근 잠이 들었다. 뭔가 마음이 푹 놓이는 숙면에서 깨어보니 아침이었다. 할머니는 곁에 있지 않았다. 그러나 밖에서 인기척이 났다. 마루에서 빨래를 개키고 있었다. 늙으면 죽어야지. 빨래 걷는 걸 잊어버리고 잤잖아. 그러면서 밤이슬에 눅눅해진 빨래를 어루만지듯 판판하게 쓰다듬어 반듯하게 개키고 있었다. 이따가 한 번 더 볕을 봐야 해. 그래야 부숭부숭해지거든. 이렇게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마금이는 어디서 저런 보물단지가 굴러 들어왔을까 생각할수록 신기했다. 쥐어짠 채로 털지도 않고 널어서 북어처럼 비틀어져 있던 그녀의 속옷과 가사가 방금 다림질 해놓은 것처럼 반듯하고 얌전해졌다. 이렇게 시작된 할머니와의 생활은 꿈같이 편안하고 달콤했지만 어디서 온 할머니인지 어디로 갈 것인지는 궁금해하지 않기로 했다. 그 집에서 주인보다 더 자기 집처럼 자유자재로 행동한다는 것밖에 할머니의 정체를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지난날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횡설수설이었다. 일부러 그러는 것 같지는 않았다. 말꼬리를 잡고 추궁을 당하면 헷갈리는 표정으로 뭔가를 생각해내려고 애를 쓰다가도 금세 실증을 냈고 딴소리를 했다. 한 번은 부처님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예수쟁이들도 마음이 좋더라고. 하마터면 길에서 병이 들어 죽을 뻔했는데 깨어나 보니 예수쟁이들이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소리를 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다음 날 거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했을 때 전혀 딴소리를 했다. 멀리 보이는 비닐하우스를 바라보면서 요새 허리가 쑤시는 게 저기서 겨울을 났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그 소리 또한 종잡을 수 없기는 마찬가지였지만 아주 헛소리 같지는 않았다.
그녀가 직감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할머니의 기억력이 끊어졌다 붙었다 한다는 것 정도였다. 그러나 지금 이 상태를 만족해 하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했다. 고기도 놀던 물이 좋다더니 사람도 살던 데가 이렇게 좋은 것을 하면서 할머니가 기지개를 켜듯이 마음껏 느긋하고 만족스럽게 골적에는 옛날 옛적 이 집에 살던 할머니가 돌아온 게 아닌가 싶기도 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조금도 기분 나쁘지 않았다. 자기도 옛날 옛적부터 할머니의 손녀였다고 지금은 이 세상이 아닌 그 옛날 전생으로 돌아와 있다고 생각하면 그만이었다. 그러나 어쩌다 텅 빈 시선으로 먼 산을 바라보면서 우리 아들이 곧 데리러 온댔는데 왜 이렇게 안 오나 이렇게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면서 기분이 언짢아지곤 했다. 아들이 곧 모시러 올까 봐서가 아니라 계획적으로 버림받은 노인인 것 같아서였다.